요즘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줄여서 저탄고지라고 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지방간의 예를 들어서 이 저탄고지가 어떻게 지방간을 줄여주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적어지는데 인슐린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냐면 살찌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을 대신 섭취하면 글루카곤이 나오는데 글루카곤은 지방을 분해하는 살 빠지는 호르몬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탄고지가 체중 감량,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탄수화물 아예 끊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탄수화물 끊는 건 사실 별로 건강한 선택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량의 탄수화물을 먹어주는 게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 밥을 얼마나 먹는 게 건강한 건지, 최소한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 탄수화물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 라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여러 가지 저탄고지 식단에서 탄수화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볼게요. 애킨스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총 열량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5에서 10%로 그리고 구석기 식단은 뭐 요즘 핫하죠. 근데 여기는 탄수화물을 몇 퍼센트로 제한한다. 이거는 없고 다만 곡물, 콩류, 유제품을 제한하고 과일, 채소, 육류, 생선, 견과류, 씨앗류는 자유롭게 섭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탄수화물이 어디 있냐? 과일, 채소, 과일, 채소, 그리고 견과류, 씨앗류. 여기에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중해 식단이 있습니다. 지중해 식단도 저탄고지야?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중해 식단의 탄수화물 구성 비율은 50에서 55%예요. 그 에킨스나 케토제닉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죠. 근데 이게 왜 그 저탄고지냐? 이게 저탄고지 맞아요. 왜냐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방이나 그 단백질을 적절히 챙겨 먹지 않으면 한식을 드실 때 전체 열량의 탄수화물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면요. 60% 정도가 돼요. 60%도 잘 챙기는 거고, 저의 경우에는 한 7, 80% 정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밥 넣고, 김치, 뭐, 반찬 몇 가지, 나물 반찬 몇 가지만 먹어도 한 끼를 뚝딱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의 열량이 거의 100% 그 탄수화물로만 보충이 되는 그런 식단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탄수화물 시기에 비해서는 지중해 식단이 저탄고지예요. 그리고 지중해 식단이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단이긴 한데 의사마다 뭐 의견은 다르겠지만 그 이유가 이 지방의 구성 성분에 있어요. 지방은 동물성 지방이든 식물성 지방이든 다 많이 섭취하면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기름 딱 하나가 올리브유죠. 그래서 올리브유는 식물성 기름이라서 좋은 것도 아니고 오메가3가 많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오메가3는 들기름이나 아마씨유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유가 좋은 이유는 올리브유 안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건강 효과를 가지고 그래서 기름은 가급적이면 올리브유, 비싸도 올리브유, 건강을 위해서 올리브유. 저는 이런 기조로 진료를 할 때 환자분께 설명드리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탄수화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서 뇌, 적혈구, 망막, 수정체, 신장 수질 이런 애들은 포도당만 쓰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꼭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탄수화물이 않는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근육이나 지방 이런 걸 분해해가지고 우리가 케톤체를 만들어요. 몸이 케톤체를 당분간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문제가 돼요. 왜냐면 산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케톤 산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케톤 산증이라고 부르는데 케톤 산증이 되면은 혈액이 산성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대사가 잘 안 돌아가게 되고 이것도 쇼크를 일으켜요. 그래서 응급실 가야 되는 그런
되거든요. 실제로 당뇨병 진단받으신 어떤 환자분이 당뇨 진단받고 당뇨병 약을 드시면서 탄수화물 섭취를 끊으셨대요. 그래서 켄톤 산증이 생겨가지고 응급실 오신 적이 있다고 어떤 교수님이 학회에서 강의하시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가 없는 경우에 간과 신장에서 하루에 약 200g의 포도당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요. 비만인을 대상으로 하루 1800kcal의 열량을 공급하면서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30, 60, 100g으로 제한시켰을 때 하루 3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한 경우에 지속적으로 소변에서 케톤체 배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케톤체를 만드는 케토 에시도시스 이런 걸 유발하기 위해서 에킨스 다이어트 아까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에킨스 다이어트랑 케토제닉 다이어트에서 그 하루 열량의 5%에서 한 10%까지 탄수화물을 허용한다 이런 말씀 방금 드렸잖아요 앞전에 이게 사실 여기서 이런 연구 결과에 베이스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탄수화물 1일 섭취량을 100g, 평균 필요량으로 봤을 때는 100g, 권장 섭취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0g을 권유하고 있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러면 이 양이 탄수화물 100g, 130g이 음식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130g보다는 100g이 좀 계산하기 편하니까 100g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밥은 얼마나 될까요? 탄수화물 100g이 포함된 밥의 양은 여기 햇반의 영양 정보를 조금 살펴보면 햇반 210g, 밥 한 공기에 탄수화물 70g이 있대요. 그러면 100g이 되려면 밥 1.5공기죠. 그래서 최소한 밥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밥을 최소한 1.5공기는 드셔야 되는 거예요. 구석기 식단 하시는 분들은 곡물을 제한해야 돼서 쌀을 못 드시니까, 그러니까 밥을 못 드시니까, 과일로 계산해 드릴게요. 구석기 식단에서는 과일은 자유롭게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인 과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과일이 사과죠. 사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과 큰 거, 한 개 대형이 대략 20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0g당 탄수화물의 양이 5.52g이고 설탕당은 4.16g이에요. 그러면 이게 200g, 큰 것 한 개 200g은 5를 곱하면 25g, 5, 4, 20g 이렇게 되죠.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설탕당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포도당이랑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엿당, 메가당, 말토스로 불립니다. 포도당이랑 갈락토스랑 이렇게 붙어 있으면 유당이 되고요. 이게 우유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당이랑 과당이랑 붙어 있으면 이게 설탕, 자당으로 불리고 이게 바로 설탕이고 이게 바로 뭐 여러 가지 시럽에도 들어있지만 과일에 주로 있는 과일당이죠. 그래서 아까 설탕당이라고 표현이 된 거고요. 그래서 과당의 경우에 이제 설탕을 먹게 되면 설탕이 포도당이랑 과당으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데 이 과당이 어떻게 행동되냐면 과당은 우리 몸에 흡수된 다음에 포도당으로 전환되는데 전환율이 41%예요. 그리고 소량 1% 미만이 중성지방으로 직접 전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 100g에 상응하는 사과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요. 큰 사과 200g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과 한 개당 탄수화물이 25g 있다고 했으니까 4개면 되죠. 네, 아까 이제 우리 몸이 탄수화물 필요로 하는 이유가 포도당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은 어느 정도 되는지 포도당도 또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관심 있으시면 좀 보시면 되시고요. 다른 음식의 경우에도 영양 정보 찾아보셔서 탄수화물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면 호두 100g에는 탄수화물 13g이 들어있고요. 우유에는 우유 200cc에 탄수화물 10g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확인하셔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식단에
저탄고지 하시는 식단에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아까 탄수화물 섭취 권고 기준이 100g이 평균 필요량이었고요. 그리고 권장 섭취량은 130g이었잖아요. 제가 그중에서도 이제 100g을 선택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왜냐면 이 동영상은 이제 필요량을 기준으로 어, 필요량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서 조금 더 적은 양을 말씀드렸고, 또 100g이 좀 계산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100g을 선택했어요. 근데 또 믿는 구석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굶게 되면 포도당을 탄수화물에서만 얻는 게 아니라, 어, 단백질에서도 얻어요. 근데 저탄고지를 하시게 되면 단백질 섭취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은 단백질에서 신생합성 되는 포도당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100g만 먹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의 그림은 글루코니오제니시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굶게 되면 탄수화물이 잘 안 들어오게 될 경우에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이런 아미노산을 간으로 보내서 포도당을 새로 만드는 이런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아미노산이 글루코스로 포도당으로 생합성 될 수 있는 그런 아미노산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저탄고지 하실 경우에 반드시 꼭꼭꼭 챙겨 드셔야 되는 탄수화물의 양을 알아봤어요. 밥 1.5공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탄수화물은 꼭 챙겨 드실 것 권유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최소량이에요. 최소 필요량이고, 또 이제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었을 때 가장 건강한지 그런 데이터도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탄수화물의 최적 섭취 비율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